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남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가정에도 헌신적이었다고. 그는 특별한 악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기획한 남자. 1961년 예루살렘. 한나 아렌트는 역사적인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법정에 선 남자는 아돌프 아이히만. 나치의 핵심 간부이자 홀로코스트를 기획한 인물이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장본이. 사람들은 그가 괴물처럼 보일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특별한 악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광기 어린 눈빛도 살기를 품은 태도도 없었다. 오히려 평범한 관료처럼 보였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질문에 조용히 답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일상적이었다. 아렌트는 혼란스러웠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아이이만은 스스로를 변호했다. 그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인 증오도 직접적인 가해의 의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법을 어긴 적이 없으며 국가의 명령에 충실했던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면을 지켜본 아렌트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악은 때때로 극도로 평범한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는 것. 아렌트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다. 무감각함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는가?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을 정의한 지 60년이 넘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뉴스를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전쟁과 학살, 기후 재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소식을 접한다. 하지만 진심으로 분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SNS에서 몇 개의 댓글을 남기고 분노하는 척하다가 곧 잊어버린다. 그러다 새로운 사건이 터지면 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이제 비극조차 하나의 콘텐츠가 되었다. 한때 충격적이었던 장면들도 수없이 반복되면 하나의 소음이 된다. 전쟁터에서 울부짖는 아이, 쓰러진 시위대, 물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난민.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도 무심하게 화면을 넘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무 많은 고통을 보면 누구나 지친다. 모든 일에 공감할 수는 없다. 감정의 피로는 당연한 것이다. 맞는 말이다. 처음에는 분노했던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게 된다. 비극을 소비하는 방식이 점점 더 가벼워진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권력은 무감각한 사람들을 원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권력은 무관심한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이다. 무감각한 사람은 질문하지 않는다. 무감각한 사람은 저항하지 않는다. 무감각한 사람은 체제에 순응한다. 이것이야말로 악의 평범성이 유지되는 방식이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지극히 평범했다. 어쩌면 지루할 정도로 평범한 관료. 명령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인 증오도 광기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모범적인 관리자였을 뿐이었다. 한나 아렌트는 깨달았다. 악은 괴물 같은 존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체제에 순응할 때 발생한다. 도시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쓰러진다.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볼 뿐이다.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누군가는 하겠지.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책임 분산 효과라고 부른다.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감은 희미해진다. 한나 아렌트가 경고한 악의 평범성은 이런 순간에 드러난다. 우리는 괴물이 아니다. 시스템은 무감각함을 요구한다. 현대 사회는 효율과 생산성을 강조한다. 공감보다 성과가 중요하다. 감정보다는 논리가 우선된다. 경쟁 속에서 감정을 앞세우면 약해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무뎌진다. 아렌트가 지적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악의 본질이 된다. 생각하는 힘을 빼앗긴 시에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뉴스가 쏟아지고 알고리즘은 우리의 관심사에 맞춰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점점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기보다 제공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대. 이것이야말로 현대 사회가 만든 생각하지 않는 대중의 모습이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 우리는 신문, 책,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만 켜면 실시간 뉴스, SNS, 영상 콘텐츠가 끊임없이 공급된다. 정보가 많아지면 더 똑똑해질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인간의 뇌는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깊은 사고를 방해한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역설이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똑똑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깊이 생각하는 능력은 약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궁금한 것이 생기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으려 했지만 이제는 검색 한 번으로 해결하려 한다. 검색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점점 우리만의 사고방식도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힘을 되찾으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지식을 얻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빠르게 읽고 넘기는 습관에서 벗어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검색을 하기 전에 스스로 고민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시각을 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힘이 있어야만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사고하는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조금씩 편리함을 선택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정말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답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왜 권위에 쉽게 복종하는가? 1961년 미국의 예일대학교 한 실험실에서 사람들이 전기 충격기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방에 있는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며 그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실험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험을 위해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머뭇거렸다. 하지만 결국 버튼을 눌렀다. 비명은 점점 더 커졌지만 그들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충격 강도를 높였다. 이것이 바로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참가자의 대다수가 치명적일 수도 있는 강도의 전기 충격을 가하는 단계까지 복종했다. 그들은 악인이 아니었다.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단 한 가지 이유, 권위자가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권위 앞에서 우리는 왜 사고를 멈추는가? 밀그램 실험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인간의 잔혹성이 아니다. 핵심은 평범한 사람들이 권위 앞에서 도덕적 판단을 포기하는 방식이다. 권위자가 존재하면 책임이 분산된다.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 아니라 지시에 따른 결과라고 여기게 된다. 어릴 때부터 권위에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복종하는 태도가 형성된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따르고 있으면 저항하기 어려워지고 처음에는 작은 명령에 응하다가 점점 더 큰 요구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권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 복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비판적 사고를 키워야 한다. 권위자의 말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스스로 질문하고 조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다양한 시각에서 정보를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책임의식을 갖고 내가 따르는 명령이 윤리적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 단순한 지시 수행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개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 집단의 다수가 따르는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소수 의견이 배척당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정당한 주장인지 검토해야 한다.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기르고 불편하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인간인가? 따르는 인간인가? 권위는 필요하다. 하지만 맹목적인 복종은 위험하다. 밀그램 실험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경고였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권위에 직면한다. 정부, 기업, 전문가, SNS, 미디어. 그들의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하는 인간인가?
아니면 따르는 인간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복종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복종당하지 않으려면 복종시키는 법을 알아야 한다. 복종하는 자와 복종시키는 자. 인간 사회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 왔다. 군중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배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뿐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권력은 강자의 것이 아니다. 아는 자의 것이다.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힘이 센 자가 지배할 것이라고. 그러나 진짜 권력은 물리적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룰을 이해하는 자에게 있다. 법과 도덕, 사회적 통념.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질서다. 그리고 그 질서를 이해하고 조종할 줄 아는 자가 군중을 움직인다. 복종을 강요받는 사람들은 대개 게임의 규칙을 모른다. 그들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시스템을 만든 자들은 다르다. 그들은 규칙을 정하고 필요하면 그것을 바꾼다. 그렇다면 당신은 규칙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규칙을 만드는 자가 될 것인가? 지배하는 자는 심리를 지배한다. 군중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으로 움직인다. 공포, 희망, 욕망. 이 세 가지 요소를 건드릴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한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는 적의 힘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사기를 꺾는다. 기업에서 성공하는 CEO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욕망을 사로잡는다. 정치인은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을 조작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복종하지 않으려면 남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대가 바뀔 때 가장 먼저 변화를 읽고 주도하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된다. 복종을 거부하는 자는 고독할 준비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한 길을 선택한다.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고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 길을 거부하는 순간 당신은 혼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역사는 늘 혼자 남은 자들이 새로운 길을 열어왔다. 스티브 잡스는 기존의 질서를 거부했다. 니체는 대중의 도덕을 부정했다. 나폴레옹은 평범한 장교에서 황제로 올라섰다. 그들은 모두 기존의 룰을 따르지 않았다. 대신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다. 당신이 복종을 거부한다면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다. 나머지는 따를 뿐이다. 권력의 원리를 배워라. 그리고 사용하라. 권력을 멀리하는 사람은 늘 지배당할 운명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은 힘으로 돌아간다. 단, 그 힘은 주먹에서 나오지 않는다. 심리, 정보, 그리고 전략에서 나온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시스템의 룰을 파악하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라. 그래야 당신이 지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게 될 뿐이다.